시장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게 없어요.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공포감에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도 와닿지 않고 패닉 상태 수준의 흐름만 자꾸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좀 퇴색이 됐어요. 뭐냐면 장중 저가의 기준에 이러한 변동성까지 나온다. 이러한 변동성 미만으로 변동성이 장중에 형성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미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항 자체를 시장에서 반영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던 내용, 모르던 내용, 이거는 아닌데 갑작스럽게 터진 내용. 뭐 예를 들면 9.11 테러 때 뭐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하한까지 들어가는. 그때는 이제 진짜 세계 대전이 나는 것처럼의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뭐 미국 쪽은 휴장이었고 오히려 미국은 휴장 이후에 강력한 경제 조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오히려 폭발적인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고 그로부터 쭉쭉 시장이 견인되는 모습이 나왔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충격 범위의 흐름이 전쟁이라는 거는 것이 우스운 것도 아니고요. 충격 범위의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윤정도는 감히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 지수의 변동이 사실상은 좀 다소 제한적으로 마감이 됐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2.60인데 3.5하고 2.6하고 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변동률 자체가 제한적으로 장중에 형성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8이래요. 일본이 그러니까 최근에 27일 날 지난달 27일 날 변동이 나왔던 게 3.58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뭐 전쟁에 노출됐던 거 아니야? 이런 그 수준의 흐름처럼 좀 힘겨웠지만 그런 지수의 변동률에서 시장이 잘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이 이제 뚜껑 열고 보니 처음에는 이제 그 낙폭이 제한적이었다가 지금 낙폭이 점점 확대가 돼서 지금 얼마? 유럽 쪽의 낙폭이 지금 닥스 같은 경우에 4.67, 5%까지 선물해서 하락이 나왔어요. 140포인트를 돌리긴 했는데 1%를 돌리긴 했는데 5.69%까지 그럼 미끄러졌다는 거죠.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기 힘든 변동성이 터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우려감이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는 이 변동성에 못 미칠 겁니다. 이 변동성에 미칠 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그 변동성이 깨졌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는 내일 아시아 쪽이 선반영돼 있다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폭이 연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 모든 그 전망이나 전략이 무의미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줘라. 내가 그걸 보고 믿을란다. 어? 그러면 그걸 보시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시장이 이 상태에서 금융시장이 붕괴될 거냐? 세계 경기가 붕괴될 거냐? 붕괴된다라면은 그 근거치를 줘라. 어떤 전제 조건이 연출이 될 거냐? 그 근거치를 좀 줘봐라. 그러면 윤정도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1월 6일 또 1월 19일, 2월 11일, 2월 22일 이럴 때 보여드린 지표 그대로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지표하고 추가적으로 CDS 프리미엄을 또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환율을 보시죠. 환율. 예? 첫 번째 기준에서 환율. 환율을 보시는 거는 환율 보시고 원자재 가격 보시고 환율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흐름이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어때요? 이렇게 훼손이 됐나요? 이렇게 훼손이 됐나요? 리먼 터질 때 1,600원이 훼손이 됐죠. 원화 가치가 거의 휴지가 됐다는 거예요. IMF 때는 1,954원, 뭐 하여간에 1,952원 뭐 이렇게.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1,300원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코로나19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 가지고 저렇게까지 들어올려질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뭐 꼬리 쫙 달고 내려온 거죠. 순식간에 한번 저렇게 움직였다가 꼬리 확 달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얼마냐라고 했을 때 1,200원. 응? 오늘 1,200원 살짝 넘겼고 그 앞에서도 살짝 넘기고 있었어요. 응?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 환율이 얼마였길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했을 때 제가 기준을 잡을 때 이제 우리나라 환율 방어 쪽이 됐던 것이 수출 두 자릿수 성장이 3개년도 연속 이루어진 1,140원. 저는 이제 항상 그래서 1,140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사실. 그 1,140원을 그 기준으로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조금씩 나왔었다라는 거죠. 위든 아래든. 그럼 지금의 기준은 1,200원이면은 그 윗자락의 상당 부분에 부딪히는 기준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공포감. 야 이거 세계 3차 대전에 핵전쟁 나는 거야? 나 죽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 그 저 채팅방에 글 올려주신 거 보면 전쟁 났어 이거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진짜로 공포감에 앞서서. 그럼 주식시장은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러한 상황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럼 주식시장에 무슨 의미가 있어? 외환시장에 무슨 의미가 있어? 외환시장이 열려요? 주식시장이 열리나? 안 열려. 주식시장도 안 열리고 외환시장도 안 열리고 상품시장도 안 열려요. 뭐 진짜 그 전면전에 세계 뭐 3차 대전, 4차 대전으로 치닫는다면 패닉 상태에 빠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렇다면은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환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원화의 가치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런가요? 1,200원이? 그냥 오늘도 뭐 대도 않는 방송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졌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갔고 안전자산인 금이 강세를 띄었고 뭐 얼마나 어떻게 강세를 떴길래 그게 강세인 거고 원화의 가치가 얼마나 훼손됐길래 이렇게 된 거고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의 기준을 뭘로 잡아요? 달러로 잡는다고? 거짓말쟁이들.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의 기준을 뭘로 잡아요? 툭하면 미국이 달러 약세로 전환시키고 어느 쪽이 강세로 진행이 되죠? 엔화가 강세를 표출하죠. 왜? 미국 쪽의 기준에서는 우리한테나 뭐 일본한테 큰 형인 것처럼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원체 등치가 큰 동생이다 보니까 그냥 냅둬서 그렇지 다들 형들이잖아요. 형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을 볼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생긴 국가 아우 동생 힘이 너무 커. 환율이나 이런 부분을 미국이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응? 유럽이나 유로화 대비 그리고 파운드화 대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엔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냥 뭐 달러가 약세를 띠게 되면 엔화가 강세를 띌 거 아닙니까? 달러 인덱스의 약세라는 거는 엔화가 강세를 띠는 걸 의미해요. 그 일본하고는 이제 꽁짝꽁짝이 맞으니까. 표면상으로는 이제 일본도 큰 소리 가끔씩 치지만 무슨 큰 소리야. 미국의 전체적인 어찌됐건 전략 기준대로 가는 거죠. 이게 엔화의 엄청난 약세예요. 뭐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혼란스러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 기준에 저 당시 기준에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엔달러 환율인데 124엔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어. 근데 요 자리에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리먼 터지고 나서 급격한 조정을 받을 때 75달러 54센트.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띠죠. 저 부분에 대해서 야 미국하고 공짝이고 미국이 시켰어 이게 아니라 뭐 안전자산 최고 안전자산 끝내줘 안전자산 일본의 엔화는 안전자산이에요. 엔화가 무슨 안전자산인가? 응? 엔화 자산이 안전자산이겠지. 엔화 자산, 엔화 채권이라든가 뭐든지. 하여간에 환율이 저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의 그 흐름일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불거집니다. 뭐가 불거져요? 2015년 상반기에 1분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였어요? 이란이죠.
지금 별 얘기 안 하지만 이란과의 핵협상을 2015년도에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개 국가 협의를 해서 2015년도 3분기에 전부 다 해결을 하죠. 7월인가요? 하여간 다 해결을 하죠. 협의를 합니다. 그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깨버려요. 그럼 그분이 뭐 이상한 사람이냐? 아니지. 보수당자는 보수로부터 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표를 받아서. 어찌됐든 2015년도에는 이란의 핵협상, 또 그렉시트, 또 메리스, 또 중국의 비이성적인 중국 주식 시장의 비이성적인 변동성, 또 중국의 위안화의 약세, 그거는 미국과 협의된 약세, 또 뭐 그런 정도 수준의 흐름과 함께 2016년도엔 뭐요? 브렉시트, 6월달에 그렇게 해서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띈 거예요. 그리고 변동률도 굉장히 컸어요. 음봉의 크기가 어때? 굉장히 크죠. 음봉의 크기가 굉장히 컸단 말이야.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뭐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윤정도 말 맞다나 경기가 좋아지고 지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윤정도 주장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금리를 올리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경기가 어려우면 부양책을 내놔야지 무슨 긴축을 해.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예요? 전쟁을 한다? 뭐 러시아 쪽에서도 전면전이나 이런 내용의 흐름이나 뭐 점령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군사시설만 뭐 공격을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고, 미국은 참전을 안 하겠다, 경제 제재만 굉장히 강력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약간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중동 쪽에서는 지역 분쟁 없었나? 지정학적 리스크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경기 둔화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파급이 돼서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둔화될까봐. 그럼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터져 있는데 경기가 계속 좋아야 되는데 경기가 둔화돼 버리면 결론은 뭐가 됩니까? 가장 우려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까봐 그 내용이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 내용 저 내용 따져보지도 않고 전쟁이 났어요. 뭐? 전쟁이 났다니까요. 근데 뭐? 전쟁 나서 에너지주하고 식료품 어디 피난 가게? 에너지 사 모아놓고 뭐 라면 사다가 뭐 피난 가게요? 결론적으로는 금융시장 전체가 문제가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엔화가 지금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하락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또 매매를 하고 있는, 또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이거 아닌데 힘겨운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관심도 있겠지만은 전쟁 관련해서 뭐지?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되나? 외환시장의 환율이 휴지가 돼? 뭐지? 주식시장 좀 빠졌대? 그 다음 뭐지? 없어요.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거나 안전자산이 안전자산이라는 이유 가지고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거나 원화가 어마어마한 화폐 손실이 나오거나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손실이 나오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돼? 두바이 서부텍 사춘기율 얘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락해야 돼, 상승해야 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그래서 이게 진짜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그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가 돼.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7배라고 해도 기업이 실적이 악화가 되면은 주가 가만히 있어도 PER은 높아지게 되죠.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 만약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면 자, 1번은 오른다. 2번은 내린다.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한 상태면 원유가 어떻게 해야 돼? 1번 오른다. 2번 내린다. 3번 모르니까 와 있잖아. 빨리빨리 진행해봐. 그리고 종목 내놔. 1, 2, 3번 중에 빨리요. 저도 지금
하도 잠을 못 자니까 숨이 차. 요즘에는 뭐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나요? 자다가 그냥 확 올라와갖고 목구멍 막 다 따가워지고 막 코로 넘어갖고 막 아파 진짜 새벽 막 5시 6시 7시에 잠을 못 자고 누워갖고 이렇게 있다가 잠깐 잠들면은 역류성. 그러니까 또 새벽에 무지하게 먹는 거지 윤정도가. 왜 살이 안 빠지겠어요.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는다고 해놓고 새벽에 그냥 막 집어 먹는 거야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금 정신도 힘겨워 죽겠는데 그 1번, 2번, 3번 그걸 못 눌러? 상상상 모르니까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럼 3번 뭐 3번 누르랬더니 상상상 누르시든가. 응?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정확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이 소중한 시간에 옆에서 엄한 친구들이 야 이거 뭐 심각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뭐가 심각한데? 야 니들이 한번 정확히 얘기해봐. 모르잖아. 지들도 모르면서 왜 엄한 소리로 여러분들을 공포감에 빠뜨리게 하냐 이거야. 공포감이 아니라 실질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용곤 선생님께서 1번 누르셨고 우리 원현 선생님께서는 3번 잘 모르겠다. 이범직 선생님도 1번 누르셨고 미로 선생님 상생상 3번 야 나 몰라 빨리빨리 진행해 누르셨고 1번이 오른다고요. 상품에서 1번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른다. 2번이 오르면 이제 급등 폭등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럼 2번은 뭐예요? 2번은 뭐야? 2번은 내린다. 3번은 뭐야? 3번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1번이 압도적으로 이제 좀 많으신 것 같아. 몰라도 돼, 틀려도 되니까 한번 넣어보자고요. 지금 8개 무방 중에서 VVIP방 하나 빼고 나면은 뭐 채팅방에서도 올리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무료방에서는 4군데뿐이 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료는 요 올린 4군데만 자료를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자료 안 드려. 그리고 지금 우리 정 의원님들도 오늘은 너무 힘드신 건지 우리 VIP방에 계신 분들이 제한 쪽에서 지금 그죠? VIP방에 계신 분들이 올리시질 않아. 11시가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결론은요. 그래서 다른 방송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송을 전혀 보실 필요 없다. 윤정도 말만 들으셔라. 뭔 소리냐면은 유가가 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론은 뭐냐고. 경제 침체를 가져올까봐 경기 둔화를 가져올까봐 걱정하는 거지. 저쪽에서 전쟁하는데 윤정도한테 50 넘었는데 이제 윤정도 너도 일로 와봐. 총 들고 와. 가자. 우리나라 뭐 파병을 한다 안 한다 다 떠나서 가자. 이거 아니잖아. 지금 전쟁 자체의 공포감이 아니라 전쟁 자체 공포감이 아니잖아요. 왜 무서워하냐니까. 아니 시장 깨져서 힘들어요 하지 말고 가슴에 손 얹고. 난 그게 제일 답답한 거야 지금. 우리 연구원이나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런데 다 좋아. 니들 왜 우냐?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했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니? 시장이 빠져. 그러니까 시장이 왜 빠지는 거니? 아니 뭐 침공했으니까 도돌이표야 계속. 도돌이표. 명확히 다시 말씀드려요. 왜 공포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의 기준이라면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지. 방금 말씀드린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될까 봐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 이범지 선생님이 정답인 거야. 2번. 유가가 오른다고? 폭락이지. 아까 엔화가 어떻게 된다고? 강세죠. 무슨 강세야 그게. 약세지. 위로 올라가면 강세야? 약세지. 아우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딱 볼 거는 별거 없다. 금리는 제로 금리다 지금. 이번에 3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순간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그게 제일 큰 리스크인 거야. 전쟁하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그게 제일 큰 리스크인 거야. 그거 한 가지. 금리에 대한 부분에 긴축을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난다면서요.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강세예요, 약세예요?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냥 이것까지 환율까지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강세가 아니라 약세예요. 엔화 114엔을 줘야만 1달러를 사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면은 100엔만 줘도 1달러를 사. 그럼 강한 거지. 75엔만 줘도 이 당시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사. 이때는요. 120엔을 줘야 1달러를 사는 거고. 75엔만 줘도 1달러 사. 엄청나게 강세죠. 이게 강세라고. 이게 강세. 이게 약세. 지금 뭐야? 약세잖아. 안전자산으로 회귀라며. 어떻게 약세가 나오나? 마찬가지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서 발생되고 뭐 송유관이 뭐 공격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때 기준은 생산의 차질 때문에 경기가 좋은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생산의 차질 때문에 공급이 둔화돼. 그러면 일시적으로 유가는 오를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경기 침체야. 시장이 깨지면 유가 올라가요? 바보야? 시장이 깨지면 유가 올라가냐고. 바보냐고. 시장이 깨지는데도 유가가 올라간 부분은요. 요 경우가 있어요. 로그 차트로 보셔야 돼요. 이건 로그. 퍼센테이지 차트. 왜냐하면 정확히 시장이 금리를 내린 게 언제? 2007년 9월 그리고 정확히 2007년 10월에 시장은 무너집니다. 그게 어디예요? 10월부터 해서 정점 찍고 내려와. 여기가 이제 11월이고 이 검은 색깔 줄이 10월입니다. 저게 10월이면은 유가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저만큼 더 올라가잖아. 얼마큼? 이만큼.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 그죠? 요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시면 뭐 퍼센테이지로도 많이는 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띠용. 저만큼 오른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유가가 경기가 좋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특히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여기서부터 2003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100불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라는 전략 비축률 드러나 보셨어? 솔직히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까지 할 정도로. 근데 윤정도 저한테 악을 씁니다. 야, 유가 오르는 거 박수치고 좋아하세요. 경기가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져서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리는데 그때의 기준에 금리를 올리는 기준,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서 그 수요가 증가해서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 수요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간다. 땡큐하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유가는 오른 게 없더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른 게 없었어요.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다시 로그 차트가 아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반 차트로. 왜냐면 요 십자선 위쪽에 흐름이 올라간 거,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 왼쪽이 저 정도 오르긴 했지만 나머지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아니야. 안 오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기준에 저거를 로그 차트로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퍼센테이지 대비 요 정도. 그럼 왜 금리를 낮췄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저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저 당시 기준은 원흉이 글로벌 시장의 원흉이 누구예요? 미국발 서브프라임이었죠. 미국발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파생상품. 500만 원만 있어도 1억짜리 집 사게 해준 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거품이 되고 더 이상 수요가 없어지는 거. 그렇게 돼서 주택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팔리지도 않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 그게 이제 서프라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유입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내려 요 선 딱 넣어준 그 시점부터 금리를 내려 여기서부터 10월부터 그럼 어떻게 돼? 금리를 내리는 순간 달러와의 약세. 근데 그것이 가파른 금리 인하, 금리를 가파르게 인하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러는 상황.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거네.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거네. 결제 통화의 훼손 때문에 파생시장에 머물러 있던 나머지 자금이 원유 시장에 머물러 있던 나머지 자금이 오버슈팅을 날려버리고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야 1달러 가지고 빵을 한 개를 못 사 먹어. 그러니까 1달러에 1리터를 난 못 팔겠어. 1리터에 1달러 50센트를 내. 그래야 나는 빵을 사 먹을 수 있어. 즉 달러 가치의 훼손 때문에 상품 가격이 추가 강세가 일정 범위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 미국의 5대 IB 5위인 베어스턴스가 망하죠. 언제? 2008년 1사분기에. 뭐 때문에? 서브프라임 파생상품 감당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세계 4위 미국의 IB 4위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죠. 그리고 3위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이때까지 누려왔던 금리 인상 시기, 그런 시기에 누려왔던 그 엄청난 호황세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금리를 내릴 만큼 최악의 상태구나.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없죠. 경기가 깨졌다며. 수요가 없죠. 경기가 깨졌다며. 그러니까 수요가 없지. 유가는 어떻게 돼요? 박살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정상적인 경기 뭐 상관없어. 그냥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우리 수급은 그대로인데 공급이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수요는 그대로다라는 건 뭐예요? 경기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은 수요가 유지가 돼요? 경기가 둔화됐는데 어떻게 되겠어? 급락이지. 수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야 이거 심각하구나. 세계 대공황이 오는구나. 위기가 오는구나. 우크라이나 침범하는 순간 이거 다 박살난 거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응? 지금 그런 전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먼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냐는 거지. 왜?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윤정도 말을 믿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폭락이 오고 엔화가 초강세를 연출하고 엔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엔화 초강세를 연출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원화가 초약세를 연출할 때 우리의 잘못 하나도 없는데 원화 가치가 막 훼손이 돼. 그럴 때 진정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구나. 지금은요. 그냥 주식시장에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의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상시 나올 수밖에 없는 변동성. 그게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이 뭐 달러 인덱스는 외환 환율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국채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금리에 대한 내용 그것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주질 않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에 볼 수 있는 거는 CDS 프리미엄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거 분명히 채널 돌리면 또 잘난 체하는 친구 하나 나와요. 2000년 초반 중반에 윤정도한테 방송국에서 90도로 인사하고 서로 90도로 인사했지. 윤정도는 겸손한 척 하니까 안녕하세요. 예. 윤 대표님 저기 방송 원고 좀 제가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왜? 2000년 초반 중반만 해도요. 정보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정보 찾는 방법도 몰랐고 다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야 블룸버그 단말기 활용해서 잘 사용을 했지만 인터넷이 지금처럼 또 아주 활발하지도 않았고 결론적으로 이제 CDS 프리미엄이나 이런 쪽의 내용을 경험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런 뉴스 내용에 호들갑을 떨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CDS 프리미엄이 지금 27bp까지 올랐었단 말이에요. 2020년 6월 수준인 28bp? 그래 거기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냐? 아니라는 거. 전혀 아니란 얘기야. CDS 프리미엄이 뭔데? 지급 보증이에요. 지급 보증이라는 거예요. 저 내용 찬찬히 읽어보시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교육 받으면 돼요. CDS 프리미엄이 튀어나올 정도로 진짜 흉악한, 흉흉한 시장 상황이 된다면. 압박님 오래간만에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압박님 참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조심스러운 거야. 우리 다음 주에 5분, 저까지 6명 이렇게 해서 번개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맛있는 술 맛있게 또 문나님 주장대로 낮술 먹어요. 낮술 토요일날 낮에부터 먹어요. 낮에 일찍 먹고 일찍 끝내요. 뭐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몇몇 분들만 모이니까
개별적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한 뭐 내일이나 다음 주 내일 반등 나와야 되겠고 시장도 내일 못 나와 반등이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되죠 제대로. 어찌됐건 지금 뭐 미국 쪽의 기준도 그렇고 유럽 쪽의 기준도 그렇고 일단은 최악의 저점에서는 조금씩 돌리고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CDS 프리미엄이 지급 보증이에요. A하고 B가 채권 관계를 거래를 했는데 A가 채권자고 B가 채무자라고 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B의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 지금 자금 경색이 왔다. 이런 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CDS 프리미엄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가 갑자기 나타나. C, A, B, C. 그러니까 C가 나타나서 야 A야, 너 B한테 돈 빌려줬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야 KB금융아, 너 우리 투자금융에 돈 빌려줬지. 1억 빌려줬지. 그 1억 이자 비용 얼마? 3% 받고 있어? 야 근데 지금 흉흉하지? 돈 못 받을 수도 있겠지? 오케이. 내가 KB금융아 우리 금융투자에 빌려준 돈 1억? 우리 금융투자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지급 보증해줄게. 대신에 돈 줘 나한테도. 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나는 손 안 대. 우리 금융투자가 돈 빌려 갚을 뿐이고 나는 그 돈을 안 썼어. 안 썼는데 그냥 내가 얘가 못 갚으면 깐부도 아닌데 내가 갚아줄게. 대신에 이자 비용 나한테 줘. 그럼 시인 나는 신한금융이라고 치면 신한금융은 일단 돈을 낸 건 없어요. 내 돈 빌려준 것도 없어. 내가 쓴 돈도 없어. 다만 B가 쓴 거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해주면서 나한테 이자 내놔. 그게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의 그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리먼 브라더스 때 699pp까지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지금 아직까지는 CDS 프리미엄 시장에서 얘기 안 나오죠. 아마 분명히 채널 돌리면 저쪽 채널에서 얘기 나올 거야. 윤정도한테 배웠다는 그 돈 받고 시황 판다는 그냥 반. 외국인들 거 훔쳐다가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나오는 얘기처럼 하고 시황을 1년에 얼마 해가지고 팔고 환불없어 이렇게 하고 팔잖아요. 자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물며 2008년도의 기억도 없단 말이야. 그래놓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낮아졌던 굉장히 많이 낮아졌던 CDS 프리미엄이 100bp를 넘겼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뭐 난리를 치고 쌩 난리를 치고 2016년도 브렉시트 때 82bp까지 올랐어요. 뭐 난리를 치고 얘가 699bp가 7% 수준이라는 거예요. 6.99% 6.99%를 이자율을 낸다는 거야. CDS 프리미엄에 대한 지급 보증에 대한 이자율을. 지금은요. 조금 전에 기사 보셨죠? 22일, 23일 이게 매일매일 나와요. 27이에요. 27. 0.27%.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 흐름이 0.27. 글로벌 시장의 CDS 프리미엄 자체가 그렇게 지금 가파르게 움직이진 않아요. 어떻게 움직인다? 699pp가 올라와. 이 당시에 LG그룹 인사위원께서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또 LG화학 CEO 역임하시고 LG그룹의 인사위원으로 계셨던 42년생인가 44년생이세요. 리번 터질 때 전화 와서 문의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우리 회원이셨으니까 몇 년간. 윤 대표님 이번에 KB금융에서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4%짜리인가 6%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채권을. 너무 자금 경색이 심하다 보니까 야 이거를 채권을 사는 게 맞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솔직히 리먼 브라더스 이게 진짜 대공황의 사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현금 자산이라는 게 현금을 쥐고 계신다는 게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시든가 뭐 금이든 뭐든 근데 뭐 포트폴리오가 다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으신 상태니까 다만 이제 채권에 투자하실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신 세상에 그런 금리를 우리나라 KB금융 또 우리나라 금융지주사가 발행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이지 않겠느냐.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금융시장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대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채권들이 꽤 많았었죠. 어찌됐건 지금은 이 CDS 프리미엄 자체가 아예 이게 직경탄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예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예. 결론적으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 금리 제로금리는 경기를 부양하는 기준에서의 최정점이다. 완벽한 경기 부양책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금리를 서서히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그만큼 지표가 살아나 있는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금리를 올리는 2000년도에 2003년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항상 시장은 강세를 띄었다.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악화돼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금리 문제 끝났어요. 두 번째 환율.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1,300원을 넘기게 된다면 그때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도 늦지 않다. 1,200원을 넘기는 시점에서는 요거 좀 가파른데 무슨 문제가 있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옳다. 근데 이제 막 1,200원 터치 정도뿐이 안 되고 앞전에 1,200원을 넘겼던 흐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방심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벌써 이미 붕괴될 거야 라는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의 엔화의 추세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엔화의 추세가 강세로 연출되지 않고 여전히 약세다. 자, 두바이유의 흐름이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든 뭐 브렌트유든 상관없습니다. 두바이유를 보는 이유는 요 설정 기간이 두바이유만 가장 멀리 나와요. NH 투자증권에서는. 요 데이터도 코스콤에 돈을 내고 사다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이런 거를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NH는 4년인가 5년뿐이 안 보여줘요. 그 이상의 돈을 안 냈어. 근데 삼성인가는 더 길어. 7년인가 그 이상 돼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차이 때문에 두바이유를 보게 되는 건데 두바이유의 흐름이 말 그대로 지금 우려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안 하시는 일반 분들하고 말씀하실 때야 뭐 전쟁에 관련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 만나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저분한테 내가 덜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실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1% 이상이에요.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응? 방송에서 무슨 뭐 종목 상담한다고 전화 받고 그러면 전화 딱 해서 말씀하세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가 문제예요? 그럼 황당할 거야. 답변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 뭐가 문제긴요. 전쟁이라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뭐가 문제인데 시장에 빠지는 거야. 아니 그럼 전쟁이 나면은 뭐가 문제지? 아 경기가 안 좋아져.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지표 반응이 어떻게 나와? 상품 시장 어떻게 나와? 방금 당신이 전쟁 났으니까 에너지 가격 오른다면서. 아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며. 그게 우려된다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경제 제재하고.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우려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진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원자재 가격 이때처럼 폭락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0000 갑시다. 저도 힘들어. 응? 숨차. 목도 아파. 알아듣겠다 0000. 못 알아들으면 뭐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패닉에 빠져서 투매해야 될 상황인지 무조건 버틸 수는 없지만 진짜 내 종목을 잘 살펴봐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압축을 해야 될 상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냐고. 목 아파 죽겠는데. 광고해야지 광고. 이야 오늘 HMM 대박이었죠. 대성에너지 상한가요. 막 이러면서 광고해야지 광고. 우리 고객님들은 주력주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뭐 윤정두는 뭐 오늘 뭐 계좌가 막 우리 고객분들이 뭐 그냥 막 200% 300% 올랐을까봐 대성에너지 몰빵하고 한국석유 몰빵했을까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으시겠다 하시면 0000. 응? 그래 5군데는 이렇게 올려주시면 한 분이라도 어때? 응? 그렇잖아요. 오늘은 정회원님들의 접속이 몇 분이라도 더 계세요. 우리 홈페이지 쪽을 통해서 접속하신 분들이. 유튜브 쪽은 반토막이야 접속 인원이. 장이 어려우니까 뭐 소주 한 잔 드시고 좀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패닉 상태에서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종목 압축하고 옥석 가리기에서 압축하고 바꿔 놓으시지 않으면은
더 힘들어져요. 시장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느냐? 여태 얘기했잖아. 여태 얘기했잖아요.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큰 문제가 없더라. 어? 자, 여기에서 도서 한 권 드립니다. 시황 보실 수 있는 도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쪽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유료 방에도 VVIP 방에도 오늘 희한하게 VIP 방은 조용하세요. 오늘 VVIP 방은 분위기가 안 나빴단 말이에요. 서로들 격려하시고 아유 뭐 이 또한 지나가리. 예전에도 전쟁 나고 난 다음 바로 뭐 V자형 폭등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도서 한 권 통으로 올려드립니다. 통으로 도서 한 권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육마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다들 버거우시죠. 당연히 버겁고 힘듭니다. 근데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왜? 하이닉스가 13만 원에서 13만 원대 야 대박이다 13만 3천 원 막 이러고 있는데 한 방에 무슨 만 원을 뺍니까? 펀드멘탈이 훼손된 것도 없는데 또 아니 LG화학이 뭔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LG화학이 그렇게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러면 이맘때쯤 되면 또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2차 전지 산업 빼나가지 않았냐? 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2차 전지 산업을 빼나갔든 뭐했든 연결돼 있잖아요. 실적의 범위가. 근데 뭐가 문제가 돼? 결론적으로 객관성만 잘 가지고 보시면서 시장 대처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시황은 문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CDS 프리미엄 저러한 흐름이 연출된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잘 가는데 물론 뭐 무조건 바닥을 찍고 있다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언제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어떤 거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부분들 다 보시면서 지표가 여전히 확장 국면이구나 긍정적이구나. 제발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확장 국면의 지표가 둔화되지 않기를 기대를 한다.